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늘 윤서가 결석이라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우리 지난주 1교시인 주기율을 먼저 배웠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서 페이지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펙트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윤서는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요거 동영상 지금 잠깐 끊고 페이지 32, 33 거기 보면 스펙트럼 얘기가 나와. 중학교 때 스펙트럼 얘기 잠깐 배웠었어. 그래서 잠깐만 읽어보고 지금 이제 잠깐 포즈를 누르고 정지했다가 여기 잠깐만 읽어보고 이제 지금부터 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동영상을 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야. 자, 스펙트럼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모든 물질마다 자기가 내는 고유의 빛들이 있어. 이 물질이라는 하면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별로 자기가 내는 고유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파장별로 되게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 있단 말이야. 원자별로. 그래서 그거를 얘가 어떤 위치에 어떤 파장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얘들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빛이 파동이야. 그래서 니네 1학년 때 옛날에 파동 배웠잖아. 파동. 그치? 파동을 배우면 요 옆에 이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 진폭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흔히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를 뭐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불러? 기억 안 나? 야, 재현이 이거 뭐라고 불러? 야, 수현이 이거 뭐라고 불러? 야, 니네 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 야, 이거 파장이라고 하잖아. 야,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잖아. 배운 건 기억나지? 이게 1학년 2학기 때야. 언제 나오냐면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소리도 나오잖아. 1학년 2학기. 야, 니네 1학년 2학기 때 시험 봐, 안 봐? 봤잖아. 안 봤어? 1학년 2학기 때 시험 보지 않아? 한 번은 보는데? 안 봤냐? 1학년 때는, 여기 1학년 때 시험 다 안 봤어? 이상하다. 2학기 때 한 번은 보는데? 아, 그렇지. 시험 안 보면 몰라. 그럼 내가 이해가 돼. 이게 1학년 2학기 과정인데, 1학년 2학기 니네 레드, 그린, 블루 나오고, 빛의 삼원색 나오고, 그런 챕터가 있었던 건 기억나지? 그때 파동 나오고, 또 소리의 3요소에서 맵시,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높낮이, 진동수 이런 거, 지금 기억나냐, 안 나냐? 네. 그런 거 있었던 건 기억나지? 그때 파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할게. 직접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해. 요 위아래로 이게 진폭이란 말이야. 진폭이 우리 목소리로 비유를 해줄게. 그럼 진폭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선생님이 여기서 야, 얘들아 여기 봐 하는 거랑 야, 어디 봐 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야. 내 목소리는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좌우 요걸 파장이라고 불러. 파장이 좁으면 진동수가 큰 거야. 파장이 길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진동수가 작은 거야. 그럼 진동수가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높낮이. 그래서 소프라노는 고음이고, 보통 남자 여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고음이고 평균적으로 남자 목소리가 조금 저음인 편이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 목소리 치고는 약간 좀 하이톤이지. 내가 좀 허스키하긴 하지만 톤 자체는 약간 고음이지. 내가 막 중저음의 목소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아빠 목소리 같은 경우 좀 목소리가 낮아. 중저음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진동수와 관련된 얘기고, 하여튼 이게 파동인데,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파동으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파장이 제각각이란 말이야. 누구는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있고 누구는 이런 목소리가 있듯이 빛도 똑같다고. 빛도 파장에 따라서 빛도 파장이 긴 종류의 파동이 있고 짧은 종류의 파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애들은 눈으로 안 보여. 우리가 유일하게 다양한 빛 종류 중에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 영역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자외선, 적외선은 들어봤잖아. 자외선, 적외선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자의 종류별로 스펙트럼의 모양새, 즉 위치가 달라.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저 속에 누구누구 들어있니? 그러면 찌 그어서 겹치는 원소는 저기 들어있는 거고 안 겹치는 원소는 저기 안 들어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 혹은 중간고사 때 시험 봤던 거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야. 문제집을 풀거나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스펙트럼이 뜬금없이 시작하자마자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태양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럼 태양을 바라보면 제가 되게 다양한 원자들로 다양한 원소들로 태양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근데 눈으로 맨눈으로 봐가지고 저 태양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서 만져본다고 또 알 수도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항성들 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 스펙트럼법을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이걸 찾아낸 다음에 다시 태양을 관찰해 본 거야. 그럼 태양을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막 태양의 위치가 막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냈어. 야, 수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헬륨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 찾아냈어. 그런 다음에 이놈저놈 막 섞인 별을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럼 스펙트럼이 막 겁나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럼 거기서 누구 들어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법을 알게 된 후부터는 태양을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태양에는 무슨 원소가 들어있고 또 스펙트럼을 나중에 분석해봤을 때 두께가 있어. 두께가 양을 뜻해. 그래서 얇게 나오잖아. 예를 들면 수소 스펙트럼이 얇게 나와. 그럼 저기 수소는 얼마 안 들어있구나. 예를 들면 산소 스펙트럼 두툼하게 나와. 예를 들면 그러면 저 속에 산소는 되게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스펙트럼의 위치는 원자의 종류를 아는 거고 원소의 종류를 아는 거고 원자나 원소나 비슷한 뜻이니까.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두께가 뭐냐? 량을 아는 거야. 량을.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저 태양 속에는 총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 스펙트럼 분석법이라는 게 우주를 알게 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야.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스펙트럼 분석법이 여기 나오는 스펙트럼 니네가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스펙트럼 분석법이 있고 스펙트럼 분석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원소의 비율까지 알 수 있어. 왜? 스펙트럼의 두께가 달라. 두께는 양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선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 말 그대로 선 나오면 선 스펙트럼이지.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게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흔히 위에서부터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 한 번쯤은 다 라이브로 본 적 있지. 그럼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위에서부터 빨간색 파란 거 이렇게 쓰면 무지개 중간중간에 빈틈이 재현아 무지개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어 없어? 없어. 일반적으로 웬만한 무지개 관찰하면 꽉 차 있단 말이야. 그치? 빈틈이 안 보여. 그런 애들을 대표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선 스펙트럼이라도 에너지가 많은 애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를 방출 스펙트럼.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어? 시커먼 거에다가 색깔이 몇 군데만 보여. 그러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인 거야. 시커먼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반대로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냐면 태양에서 온 뜨거운 빛이 출발을 했다 쳐. 그럼 얘는 온도가 뜨거울 거 아니냐. 에너지가 많잖아. 근데 마침 우연히 태양 앞에 이렇게 먼지 구름이 이렇게 우연히 있어. 근데 우주에 있는 먼지 구름이고 얘는 스스로 열을 못 내는 애라면 우주에 있는 어느 위치에 이미 먼지 구름이 있다면 걔는 겁나게 차가울 거야. 항성, 빛을 스스로 내는 애들 말고는 우주는 무지하게 차가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지구도 평균 기온이 약 20도 정도 된단 말이야. 응? 근데 태양이 딱 사라지는 순간 넉넉 잡고 한 100년? 정도면 지구는 완전히 꽁꽁 얼어버려요. 식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 왜? 태양이 없어지면 우주 당장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은 거의 어느 정도 온도냐?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된다고. 마이너스 100도 막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70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는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태양에서 온 애가 이 먼지 구름 같은 걸 통과했어. 빛이 통과는 하지. 그럼 여기를 통과한 애는 이 먼지 구름한테 에너지를 일부를 뺏길 거란 말이지. 그러면 통과하기 전에 빛과 통과한 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 마치 이빨 빠진 모양처럼 나온다고. 그 이빨 빠진 모양이 뭐냐면 이 먼지 구름한테 이 연속 스펙트럼이 왔다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면 이 먼지 구름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원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냐? 얘가 지가 좋아하는 빛만 쏙쏙 뽑아 먹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보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 여기 50가지 반찬이 있어도 니네가 50가지 다 먹진 않는다고. 아, 쟤는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내가 먹기 싫어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테고. 난 얘 좋아해 하면서 내가 유독 많이 먹는 반찬이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것처럼 모든 원자들도 자기 스펙트럼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가 뜨거운 수소가 있어. 그럼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겠지. 근데 차가운 수소가 있어. 똑같은 수소인데. 근데 여기에 뜨거운 빛이 훅 하고 훑고 지나가. 그러면 얘를 훑고 지나간 애는 수소한테 분명히 에너지를 뺏길 것이라고. 그치? 그럼 나오면 이제 얘를 수소를 통과하고 나온 얘는 이빨 빠진 자리가 나온다고. 그 이빨 빠진가 뭐냐? 수소 스펙트럼이라고. 수소한테 준 거지. 수소가 그거만 쏙쏙쏙 뽑아먹는 거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은 하나는 빛을 내는 거고 하나는 빛을 뽑아먹는 거잖아. 그 생김새는 다르지만 위치는 똑같다고. 그건 뭐에 의해 결정돼? 원자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태양을 봤어. 그러면 이제 지구로부터 태양 이후로 항성이라고 부르는 태양 이후로 제일 가까운 애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또 항성이 있어요. 거길 또 쳐다봐. 이제 망원경으로 쳐다봐.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봐. 그러면 아, 쟤는 무슨 원소가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알게 된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거야. 이 스펙트럼 분석법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과학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응? 뭐 내용은 별거 없어. 그렇게 해서 우주를 관찰해봤어. 우주를 관찰한다는 이 항성도 보고 저 항성도 보고 저기 은하계도 보고 얘도 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우주를 싹 관찰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우주에는 제일 밑에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주에는 총 원소 중에 수소가 74%고 헬륨이 24%. 야,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프로냐? 이미 98%지.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기율에서 보는 수소, 헬륨 1번, 2번이지. 그리고 그 밑에 리튬, 베릴륨, 붕수 어쩌고 저쩌고 막 산소, 질소 막 그냥 우리 지구로만 예를 들면 지구는 일단 대기만 보면 질소가 제일 많아. 질소가 79%야. 거의 한 80%야. 그리고 산소가 20%. 그래서 질소와 산소 합치면 99%야 얘들아. 우리한테 좀 익숙한 흔히 말하는 CO2,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들은 0.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지구만 바라보면 질소나 산소가 상대적으로 좀 흔해. 그리고 탄소가 흔한 편이야. 지구만 바라보면. 근데 탄소는 뭐냐? 우리 몸 흔히 말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물, H2O 있잖아. H2O 빼면 주된 성분이 뭐야? 우리 몸 뭘로 이루어졌어? 뭘로 이루어졌어? 물 빼면 뭐야? 나머지는 살덩어리잖아. 그 살덩어리를 뭐라고 불러? 살덩어리를 단백질이라고 부르잖아.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주된 원소가 중에 하나가 탄소란 말이야. C, 탄소. 그래서 지구에서만 바라보면 질소, 산소, 탄소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흔해. 그 지구만 바라보면 얘들아 수소가 별로 환경 대기 중에도 수소가 없어요.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수소는 거의 물이라고 보면 돼. 물이 H2O니까. 물 말고는 수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구라는 것만 보면. 근데 우주를 봤더니 수소가 74%야. 이게 뭐냐? 바람 많이 분다. 우주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성들, 태양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 스펙트럼은 그런 얘기야. 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수소 헬륨 꼭 기억하세요. 당장 우주로 나가보면, 당장 태양 속으로 들어가보면 산소, 탄소 이딴 애들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야. 우주로 바라봐도. 수소 헬륨이 메인이다. 를 알게 됐다. 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내용 쉬우니까 지금 바로 풀어. 34페이지 Q 풀어봐.
바로 풀고 채점해. 이거 뭐 푸는 거 5분도 안 걸릴 거야. 너 언제 풀었어? 집에서 혼자 심심해서 한 번 해봤어? 예전에? 잘했어. 예전에 한번 풀어본 거야 미리? 그거 다 했으면 이렇게 한번 읽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읽어봤지. 내용 좀 어렵단 말이야, 그치? 여기 내용 어렵다고 네가 여기 읽어보면 솔직히 뭔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지. 그래서 반응 그거 오늘 다 푸는 사람은 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다 풀으면 바로 채점. 다 했냐? 승민아 채점 다 했어? 준서도 다 했냐? 아 준서가 아니라 저기 현서 다 했지? 크게 어렵지 않지. 여기는 한두 개 헷갈린 게 있었다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풀면 돼. 여기까지는 보다시피 어려운 게 없어.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 말 그대로 빅뱅. 빅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우주의 태초에 우리 생명체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기타 이 모든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빅뱅이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응? 근데 정작 야 빅뱅이 뭐야? 그럼 옛날에 빵 터졌어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더 물어보면은 사실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는 빅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지금부터 배우는 빅뱅 이론은 얘가 절대적 진리다 이런 건 아니고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낸 이론 중에서는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빅뱅이 아닐 수도 있냐? 그렇지. 100%는 없다는 거야. 왜? 그 옛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최초 태양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라이브로 본 적은 없잖아. 우리는 눈 떠보니까 이미 태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100%라는 건 없지. 그러나 이런저런 논리적 과학적 관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이래저래 한 과정을 거쳐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빅뱅 이론이 맞다. 왜? 그냥 눈 감고 찍어가지고 저게 맞을 거야 그게 아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제가 가장 맞는 말 같아.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9.9%는 되지 않을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의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빅뱅 이론이 최초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옛날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그냥 우주는 원래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 왜? 상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 역사상 과학자 중에 야 보경아, 인류 역사 과학자 중에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 있어? 아무나 한 명만 얘기해봐.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 하는 사람 한 명 얘기해봐. 네가 아는 과학자 중에 누구 있어? 아무나 얘기해봐. 뉴턴. 그치? 뉴턴 그 당시 엄청 똑똑하지. 그리고 근대로 와서는 현서야 제일 똑똑한 사람 하면 누구 떠올라? 그 아인슈타인. 맞아. 뉴턴은 1600년대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은 18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넘어온 사람이고 둘의 나이 차이가 대충 한 300살 정도 차이나. 그 옛날에는 뉴턴이 원탑이었어. 맞아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다 하면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 정도야. 근데 그 똑똑하다고 근대 인류 역사 통틀어도 제일 똑똑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랬던 사람이야. 당연히 모르지. 그걸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빅뱅 이론은 어떻게 이제 조지 가모프라는 이제 가모프만 기억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가모프라는 사람을 필두로 혼자 주장한 건 아니고 가모프와 일당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들이란 말이야. 그럼 교수가 있으면 내가 교수야. 그럼 내 밑에 있는 원생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선생님이 어떤 교수면 여러분들이 학생이 있어. 그럼 우리가 팀인 거야. 따지면. 그러니까 선생님과 일당들 뭐 이런 개념들이지.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빅뱅을 주장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주장을 하게 됐냐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허블 우주망원경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야 준서 허블 우주망원경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야 재은이 들어본 것 같냐? 안 들어봤냐?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주에 뛰어났어. 제일 성능 좋은 망원경 이름이 뭐야? 현서야 뭐야? 너가 이름이 뭐지? 제가 유석이
유서가 그 뭐야 현재 성능 제일 좋은 망원경의 이름이 뭐야? 몰라? 승민이 너도 몰라? 승민이 뭐야? 몰라?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무식해? 이거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것도 안 들어봤어? 야 니네는 진짜 너무 상식이 부족하다. 어우 야 무식해서 대화하기 좀 불편한데?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응? 야 다른 거 몰라도 그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정도는 물론 상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상식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알면 좀 유리하고 모르면 조금 불편하고 뭐 요 정도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현재 인류의 모든 진짜 기술이 총동원된 망원경. 그래서 저기 어디 띄워놨냐면 화성하고 목성 궤도 사이 중간쯤에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이런 거 얘기하면 니네 잘 모르지. 하여튼 거기 어디쯤에 우주에 띄워놔서 거기서 빙빙빙 돌고 있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래서 현재 인류가 만든 모든 망원경 중에 성능이 울트라 캡숑으로 제일 좋은 애야. 이름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야. 그래서 나중에 제임스 웹 이런 말 나오면 아 그게 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 나오기 전에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또 이제 있었어.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 허블이 에드윈 허블이라고 미국의 과학자야, 과학자. 그 사람이 이제 별만 겁나게 이제 열심히 연구하던 약간 덕후 같은 그런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의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뭐를 알게 됐냐면은 어느 별들을 막 관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 전까지 이 우주는 딱 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은하까지는 배웠잖아. 중학교 3학년 7단원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은하가 있고 야 우리 은하로부터 제일 가까운 은하가 뭐야? 은하 기준으로. 야 현수아 제일 가까운 은하가 뭐야? 야 니네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얘들아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는 들어봤지. 인간적으로 야 그것도 안 들어봤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드로메다 은하가 왜 자주 등장하냐면 은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은하가 있잖아. 야 우리 은하는 알지?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재현이 그지? 우리 은하는 알지? 우리 은하랑 은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은하 대 은하로 봤을 때. 그게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막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고 막 이러면 맨날 뭐 외계인 등장하면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 걔가 왜 자꾸 자주 등장하냐면 은하 중엔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아무래도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고 쳐. 그럼 상식적으로 쫙 멀리 있는 은하보다는 제일 가까운 은하에서 넘어왔을 확률이 높아서 만화를 쓸 때도 만화를 작가들이 그릴 때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우주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안드로메다라는 게 우리 은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은하야. 나머지 애들은 그보다 더 멀다는 얘기야. 은하끼리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드로메다도 관찰하고 막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근데 그 이전에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기술도 약하고 망원경 성능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정적으로 고정돼 있고 그냥 물론 자전 공전 정도만 하는 수준 응? 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별과 별 사이가 은하와 은하 사이가 대부분 멀어지더라라는 걸 에드윈 허블이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냈어. 이제 팩트가 된 거야. 이제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팩트가 된 거야. 별들 사이 다 멀어지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조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점점점 멀어지잖아. 그러면 되감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가까워졌겠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에는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미의 어느 한 점에서 이 모든 우주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별명이 빅뱅인 거야. 원래 빅뱅은 이제 약간 어원이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약간 별명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고유 대명사가 됐지. 빅뱅이라는 말이. 근데 최초 빅뱅의 어원 자체는 이제 약간 별명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빅뱅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생각이 안 되지. 야
한마디로 태양만 해도 태양을 뭉쳐가지고 이 점으로 모은다. 야, 하다못해 여기 지구만 해도 우리 이 지구만 해도 모아가지고 점으로 모은다. 상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근데 하물며 지구, 태양 갖고도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우주를 다 모아서 한 점에서 시작했대.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 근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우주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아주 이상한 개념, 야, 저게 말이 돼? 라는 거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야 이 빅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시간 카운팅을 해보니까 대략 138억 년 정도.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38억 년 정도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가끔 쇼츠나 알고리즘에 가끔 태양계 뭐 우주 이런 거 보다 보면 쇼츠로 우연히 뜨는 거, 이제 그래서 막 우주먼지 또는 뭐 궤도 이런 사람들 한두 번 들어봤지. 그치? 유튜버들이잖아. 과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야 그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 정도 됐다. 그래서 1940년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을 했다. 응?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어. 그게 한 점에서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 합친 게 이거인 거야. 이 점인 거야. 그럼 여기서 빵 터졌어? 그래서 이 우주의 물질은 빅뱅 이후로 오늘날까지 변형은 이루어졌으나 선수 교체하고 그러지만 없던 게 새로 생겨나고 그런 건 없다. 또는 있던 게 없어진 건 없다. 처음부터 있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빅뱅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주의 총 질량은 그대로인 거야. 왜? 여기서 빵 터졌지. 그럼 처음부터 이거 다 합친 게 우주 질량인 거야. 그럼 이제 얘가 퍼지지. 그러면 간격만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질량은 그대로야. 근데 부피가 커지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놨으니 얘는 얼마나 뜨겁겠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이거 온도가 몇 도예요? 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온도야. 그러니까 몇 도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뜨거움. 거의 무한대급의 뜨거움. 으로 생각하면 돼.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냥 겁나게 뜨거워 정도. 그래서 봐봐, 거기 보면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져. 왜 온도가 낮아지냐? 온도라는 게 이 뭉쳐있는 에너지인데 공간이 넓어졌잖아. 그럼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어 역시. 근데 에너지를 혼자 먹을 거냐? 넓은 공간이 먹을 거냐지. 그럼 넓은 공간이 먹는다는 거는 포인트로 나누어 보면 각각의 위치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야. 근데 온도는 낮아진단 말이야. 마치 피자 도우로 예를 들어볼게. 피자 도우가 처음에 두툼하게 됐잖아. 그럼 얘를 펴. 그럼 한 요만한 피자가 만들어졌다 쳐. 근데 얘를 더 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넓게.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겁나 얇아질 거 아니냐. 결국엔 이걸 다 뭉쳐보면 처음에 시작한 이 주먹댕이만한 도우가 되긴 할 거야. 근데 얘를 넓게 피면 공간이 넓어지잖아. 대신에 두께가 엄청 얇아질 거라고. 그래서 총 에너지는 그대로지만 평균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도짜리 10개 있는 거랑 100도짜리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온도는 낮아지고 밀도는 감소한단 말이야. 대신에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혹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은 그대로야. 그냥 퍼지기만 한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어. 아까 말한 그 인류 역사상 제일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아니야 빅뱅 저거 아니야 저거 우주는 크기가 그대로야 라고 심지어 그렇게 주장을 했을 정도니까 처음엔 쟤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빅뱅이 진짜 있긴 있었을 거야 라는 이제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나중에 조지 가모프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나중에 그랬단 말이지. 왜? 증거가 뻔히 나오니까 우길 수가 없잖아. 증거가 나오기 전엔 누구나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증거가 나온 후에는 인정을 해야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우기면 미친 새끼 똥꼬집이지. 여러분들 주위에는 꼭 그런 애가 또 있지. 증거가 있는데도 우기는 놈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진상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과학자들은 고집은 있지만 진상은 없어. 왜? 증거가 나왔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 마인드가 없으면 과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자, 원소 볼게. 우리는 원소 다 배웠어. 자, 중학교 때 배운 또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앞반에 있던 친구들 원자 기준으로는 뭘 배웠냐면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친 덩어리가 원자 핵이야. 그리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원자를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조차도 또 쪼개면 얘가 뭘로 쪼개지느냐? 쿼크라는 아주 근본적인 입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쿼크까지도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제일 작은 입자가 뭐냐 그러면 원자도 아니야. 중학교 때까지는 원자. 그럼 원자는 더 안 쪼개지냐? 아유 쪼개져. 대신에 이제 성질은 사라지겠지. 원자 쪼개면 뭐 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져. 그러면 양성자는 더 안 쪼개지느냐? 쪼개져. 쿼크야. 전자는 더 안 쪼개져. 전자는 그 자체가 기본 입자야. 그래서 태초에 이제 물질을 이룰 때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가 되고 쿼크가 뭉쳐서 중성자가 돼. 이때 쿼크는 원래 6가지 종류의 쿼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이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으로 가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다까지만 하고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 다만 6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3종류가 양성자를 만들고 그 중에 3종류가 중성자를 만드니까 6가지 종류의 쿼크 중에 양성자 만드는 쿼크와 중성자 만드는 쿼크는 조금 다르겠지. 똑같을 리가 없지. 똑같으면 똑같아야지. 그래서 재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이제 쿼크가 뭉치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합친 덩어리를 우리는 이제 원자핵이라고 불러.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이제부터 비로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그 그림 이해되지요, 얘들아? 그지? 뭐 낯설은 얘기는 쿼크밖에 없어. 그리고 원자가 뭉치면 뭐가 되냐? 분자가 돼. 그래서 분자가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를 뭐라고 부르냐? 물질이라고 불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분자의 개념이 뭐야? 물질의 성질을 가진 애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성질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도 물 하면은 알게 모르게 물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소금 하면은 소금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물, 소금, 설탕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걔네들의 성질적인 부분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 대화잖아. 나무, 종이, 그럼 또 나무 분자, 종이 분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응?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저 그래프 봐봐.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9년도에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점점점 후퇴하고 서로 멀어지고 있어. 특히 멀리 있는 애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고 가까운 애일수록 더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데 하여튼 다 멀어져. 이게 빅뱅 이론의 어떻게 보면 최초 약간의 힌트 같은 게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 응? 저 그래프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저 그래프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주가 멀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멀리 있는 애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야, 태양하고 누구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얘네들이 1년에 한 이만큼 멀어져. 그럼 태양하고 저기 멀리 있는 애는 1년에 더 많이 멀어져. 뭐 그런 개념이야. 일정하게 등속도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입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각각의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에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